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76명으로 100명대 아래로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2.5단계 기간 연장이나 중단 외에 일부 영업 제한을 완화하는 등 제3의 방법도 고려 중입니다. 방역을 위해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작성하는 수기명부에 이제 이름을 적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우려 때문인데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 시, 군, 구만 적으면 됩니다. 국방부가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이번이 아닌 만큼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MBN 취재 결과 추 장관 아들이 복무했던 2017년 당시 국방부에선 휴가 연장 때 반드시 요양 심의를 하라고 공문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여야가 전 국민 2만 원 통신비 지원을 놓고 삐걱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대한 빠른 추경 처리를 거듭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통신비 지원은 재정적 해이라며 바로잡겠다고 밝혀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됩니다. 지난 2017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스타항공 측이 자사 직원들을 ARS 투표에 동원한 녹취록을 노조가 공개했습니다. 이상직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강제로 후원금을 독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천만 원이 넘게 이용하는 카카오페이에서 고객의 승인 없이 결제가 이루어져 10만 원이 빠져나간 사실이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카카오페이 측은 일단 선보상 조치하고 해킹이나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인지 파악 중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계속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정부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200명대 밑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그 뒤 좀처럼 100명 밑으로 내려오질 않고 있거든요. 유흥주점 등 고위험 시설은 지금처럼 제한을 하고 식당이나 카페는 풀어주는 제3의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먼저 이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는 15명의 해외 유입 사례를 포함해 모두 176명이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며 전날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오는 13일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코앞에 두고 방역당국은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입니다. 하루 이틀 상황을 좀 더 보면서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충분히 듣고 앞으로의 방역 조치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2.5단계 연장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른바 제3의 방법도 언급했습니다. 연장을 할지 중단을 할지 아니면 제3의 방법으로 조금 더 효과적인 거리두기 조치를 해야 될지와 관련되어서는 조금 더 사항을 지켜보자는 것이. 제3의 방법이란 코로나19 중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것으로 식당과 카페, 실내 체육시설 등에 대한 제한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충남 금산에 있는 요양원에서 9명이 확진됐습니다. 대부분 60대 이상의 고령층인데 가장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는 숨졌습니다. 김영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금산의 한 요양원입니다.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노인들이 119 구급차에 올라탑니다. 50대 요양보호사와 70대 입소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직원 2명과 입소자 5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이 요양원에서 확진된 직원과 입소자들은 2층과 3층에 있는 병실에 따로 격리돼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호트 격리에 준하는 조치로 요양원을 폐쇄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감염 경로는 오리무중입니다. 확진된 직원들은 같은 날 근무했던 조원들로 밀폐된 요양원 건물에서 60대 이상의 입소자들을 돌봤습니다. 정말 다른데 같은 날 근무하는 저예요. 어쩔 수 없이 목욕할 때는 도와줄 수밖에 없거든요. 입소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남성이 사망했는데 이번 전부터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고령의 70대 어르신으로 호흡이 곤란하여 산소호흡기를 달고 천안 순천향병원으로 이송하였지만 별세하였습니다. 방역당국은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직원과 입소자의 최근 동선과 접촉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출산을 하러 병원을 찾은 산모가 분만 직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료진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보호구를 착용했고 아기 또한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뱃속 아기에겐 그러니까 태반으로는 전염되지 않는다는 말이 맞았던 거죠.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전 7시쯤
한 산모가 진통이 오자 급히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 산모는 병원에 도착할 때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였습니다. 오실 때부터 발열 같은 증상이 있었고 그 검사를 실시하고 이제 바로 격리병동으로 뺐고 오실 때부터 이제 증상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산모의 진통이 심해지면서 의료진은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이 산모가 출산 징후를 보이면서 상황이 긴급하다 판단한 의료진은 보호구를 착용한 채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수술 후 나온 산모의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양성이었습니다. 아기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수직 감염이 이루어지려면 바이러스가 경태반으로 전파가 되거나 또는 그 과정 중에 호흡기를 통해서 직접 전파가 되거나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낮을 거라고 본다. 서울 아산병원은 산모와 동선이 겹치는 100여 명도 검사를 진행했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최선의 방역이라는 마스크를 쓰고도 택시와 시내버스에서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죠. 하긴 한 칸에 최대 300명 정도 타는 것으로 알려진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다고 하면 어떻게 그 감염 경로를 찾아내겠습니까? 감염 경로 불분명 사례도 23%를 넘어서면서 대중교통이 감염의 온상이 된 건 아닌지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심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내버스 운전기사 확진이 잇따르면서 대중교통을 안심하고 이용해도 되는지 시민들은 불안감이 적지 않습니다. 같은 공간에 마스크를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감염이 일어난 사례가 있다고 들어서 특히 출퇴근 시간인 시민들이 더 밀접하게 접촉하는 시간대에는 더 불안함이 지난 7월 한 달간 서울 지하철을 이용한 승객만 모두 1억 8,400만 명이 넘는데 특히 출퇴근 시간대엔 한 칸당 최대 300명까지도 동시 탑승하게 됩니다. 이런데도 확진자가 언제 어떤 지하철을 이용했는지는 동선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지하철의 경우에는 실제로 그것을 적용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시간대를 특정 짓는다든지 또 긴 객차에서 특정한 객차를 특정짓기가 좀 힘든 상황도 있고. 이러던 중 최근 2주간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사례는 전체 감염자의 5명 중 1명꼴, 전체의 23%를 넘어섰습니다. CCTV가 없는 장소,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장소, 특정할 수 없는 장소. 그거는 결국 대중교통이거나 지하철이나 버스나 이런 데서 어디서 걸렸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천만 시민의 발 대중교통이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코로나에 걸렸다가 완치돼 퇴원한 사람이 오늘 기준으로 17,616명입니다. 바이러스와의 외롭고 긴 싸움을 마치고 돌아간 완치자들의 일상은 어떨까요? 확진자 낙인으로 직장까지 잃는 등 사회적 차별과 또 다른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오지 기자가 만났습니다. 현관문 손잡이를 자주 닫고 수시로 손소독제를 찾습니다. 지난 5월 코로나19를 앓고 난 뒤 생긴 습관입니다. 이 완치자는 무증상 감염자가 포함된 식사 자리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50일간 격리됐습니다. 되게 억울했죠. 내가 정말 조심하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다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운이 나빠서 걸린 게 아닐까라고. 완치 후 돌아간 일상에 대한 기대도 잠시. 4년간 다닌 회사도 그만둬야 했습니다.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를 등지더라고요. 너가 나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휴가를 가겠다고 하더라. 또 다른 완치자도 사회적 낙인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고등학교 동창들 만났더니 자기들이 위험한 거 아니냐고 얘기하더라고. 나는 이제 항체까지 기증했기 때문에 제일 내가 안전한 사람인데. 전문가들은 완치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연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공유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로운 투병을 마친 완치자들에게 주변의 이해와 격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요즘은 식당이나 카페에 들어가면 출입 명부라는 걸 직접 써야 하죠. 내가 적은 이름과 전화번호를 누구나 볼 수 있어서 개인정보가 줄줄 샌다는 지적이 많았었는데 앞으로는 바뀝니다. 내 이름은 빼고 휴대전화 번호와 살고 있는 시, 군, 구만 써도 됩니다.
임성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인형 뽑기 방입니다. 매장에 들어서자 한쪽에 손으로 적는 코로나19 출입 명부가 보입니다. 누가 언제 다녀갔는지 이름과 전화번호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누구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에는 모르는 남성이 코로나19 명부를 보고 외로워서 연락해봤다는 등의 문자를 보내왔다며 두려움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름이랑 전화번호 전부 다 기재하고 사실상 그걸 가려놓지도 않는 곳이 대부분인데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 앞으로는 손으로 쓰는 코로나19 출입 명부에 이름은 쓰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지금은 방문 일시와 이름, 전화번호를 출입 명부에 적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휴대전화 번호와 시군구만 기재하는 시기입니다. 수기 명부에서 성명을 제외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휴대전화 번호와 시군구만 기재토록 하여 방역당국에서도 큰 이견이 없기 때문에 9월 중으로는 저희가 조속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식을 포장해 가져갈 때는 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특혜 의혹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당시 주한 미 8군 한국군 지원단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 씨와 관련한 청탁 전화가 왔다는 보고를 여러 번 받았다고요. 조국 전 장관 임명을 두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겠다고 했다가 역풍을 맞았던 정의당에서도 날선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카투사 복무 시절 주한 미 8군 한국군 지원단장을 지낸 이철원 전 대령이 언론에 A4 용지 한 장 분량의 입장문을 보내왔습니다. 이 전 대령은 통역병을 선발한다는 공문이 하달되자 참모들로부터 서군과 관련해 여러 번 청탁 전화가 오고 이사단 지역대에도 청탁 전화가 온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나중에 큰 문제가 된다는 걸 인지시키고 추첨으로 통역병을 선발하도록 지시했고 제비뽑기로 선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사실이라면 누가 어떤 계통으로 어떻게 청탁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될 거고요. 이게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것과 직권남용의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의혹은 거의 사실이 아니라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신원식 의원의 군대 부하예요. 10수년 동안 같이 함께했던 부하입니다. 그 부하가 가짜 허위 사실을 폭로한 것을 녹취록이라고 흔들어댄 겁니다. 반면 이 전 대령은 34년 군 생활 중 신 의원과 3개월을 같이 근무했다며 이번 일로 거의 9년 만에 통화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당초 부대 책임자였던 이철원 전 대령은 서 씨의 가족을 상대로 청탁 금지 개별 면담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커졌었죠. 그런데 MBN과의 통화에서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의 자대 배치 의혹은 추 장관 가족과 개별 면담을 통해 청탁이 이뤄졌다는 취지의 육성이 공개되면서 커졌습니다. 제가 직접 추미애 남편 서 교수하고 추미애 시어머니를 앉혀놓고서 청탁하지 말라고 교육 40분을 했으니까. 하지만 서 씨 측은 부대 배치에 청탁을 운운하는 건 어려운 주장이라며 개별 면담을 반박하는 당시 사진을 공개하며 이 전 대령과 이를 보도한 방송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전 대령은 MBN과 통화에서 자대 배치 당시 수료식 상황을 설명하며 알려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수료식 할 때 거기서 전산분리를 해서 부모님들이 한 400명 와 있잖아. 또 분류 결과를 발표할 때 부모님들은 다 그 안에 계시는 거야. 그러면서 청탁 금지 교육은 서 씨의 가족뿐 아니라 수료식에 참석한 모든 부모가 대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때 내가 전 부모님들 앞에서 청탁하시면 안 됩니다 해서 한 거야. 그분들이 거기 있을 때 청탁하면 안 됩니다. 이 전 대령은 다만 이 같은 자신의 발언이 있기 전 참모 한 명이 서 씨의 용산 배치 여부를 묻는 청탁을 받아 자신에게 보고했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국방부가 어제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입원이 아니기 때문에 병가를 연장할 때 요양심의를 받지 않아도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했었죠. 하지만 취재 결과 서 씨가 병가를 연장하기 석 달 전에 국방부가 병가를 연장할 땐 반드시 이 요양심의를 하라는 지시 공문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국방부는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병가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자체 훈령에 따라 요양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MBN 취재 결과 서 씨가 병가를 연장하기 석 달 전 국방부는 요양심의를 반드시 받으라는 지시를 새로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7년 3월 8일 나온 현역병의 진료 목적 청원휴가 규정 준수 강조 지시란 제목의 공문엔 11일 초과에 병가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요양심의를 거치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훈령대로 했으니 괜찮다는 국방부 해명과는 배치됩니다. 실제 한 군 관계자는 당시에 해당 지시에 따라 입원이 아닌데도 병가를 연장할 때 요양심의를 받은 경우가 절반이 넘는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부모들이 수없이 전화로 휴가 연장을 신청하고 또 번복한다면 무엇으로 감당할 것입니까? 군 관계자는 국방부 공문은 훈령을 반드시 준수하란 취지로 하달된 것이며 며칠 뒤 의무사령부에서 예하 부대에 입원 중인 경우에 한해 요양심의를 거치라는 공문도 내려 문제될 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4차 추경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통신비 2만 원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야당은 다음 주 처리를 강조했지만 야당은 통신비 지급 항목만큼은 예결위 심사에서 바로잡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거의 1조 원을 써야 하는데 이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느냐는 겁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여당은 오는 18일 처리 의사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오늘 4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됩니다. 추경을 최대한 빨리 처리해 하루하루가 절박하신 분들께 작은 위안이나마 드리고 싶습니다. 야당은 9천억 원의 빚을 내서 국민에게 2만 원씩 통신비를 지급하는 것은 효과가 없고 국가 재정 안정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작 국민들이 지출한 통신비는 정액제 때문에 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이 점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1인당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늘었지만 무제한 정액 요금제가 늘어나 가계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4차 추경 심사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야당에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부족하지만 안 받는 것보단 낫지 않겠냐고 반박했습니다. 다음 주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4차 추경안 심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통신비 2만 원 항목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추석이 얼마 안 남았죠. 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2차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기 위해 일단 지원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그 조건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선지급 후 확인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여기에 해당되는 건 또 아니어서 혼란이 예상됩니다.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집행을 강조하면서 지급 대상인 소상공인들에게 우선 돈을 지급하고 조건이 맞는지는 나중에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은 단순화하고 선지급 후 확인 절차를 도입하겠습니다. 선지급 후 확인 방식의 신속 지급 대상은 작년 연매출이 4,800만 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과 유흥주점 등을 제외한 집합 금지 업종, 그리고 지난해 연매출 4억 원 이하 중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 등입니다. 국세청 신고 등을 토대로 명확한 선별이 가능해 정부가 별도 안내를 할 방침입니다. 다만 연소득 4,800만 원 이하의 영세 사업자 가운데 추후 확인을 거쳐 올해 매출이 늘었거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경우는 지원받은 돈을 반납해야 합니다. 반면 올해 들어 창업한 자영업자 등은 별도 심사를 거쳐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돼야 하는 만큼 추석 전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온라인 접근이 쉽지 않은 소상공인을 위한 오프라인 신청 창구 마련도 추가로 시간이 걸려 추석 전까지 지원금이 얼마나 집행될지 미지수입니다. 컴퓨터로 이래 하는 거는
그런 거를 못하니까 더 힘든 거죠. 전번에도 하라 할 때는 못하고 제가 요식업에 찾아갔어요. 일부 자영업자들은 재난지원금도 좋지만 여전히 소상공인 대출에 신용등급 등 문턱이 높다며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대규모 정리해고에 내몰린 이스타항공 노조가 지난 2017년 회사 임원이 직원들에게 민주당 대선 후보로 뽑는 경선인 모집을 시켰다고 주장하며 녹취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후보를 밀어주라고요. 이상직 의원이 그만큼 사실상 회사를 쥐고 흔든 거다. 그만큼 책임을 지라 하는 건데 이 의원은 언론이 자신을 파렴치한으로 몰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이스타항공 노조가 지난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상직 의원 보좌관 출신 회사 임원이 직원들에게 경선 선거인단을 모집시켰다고 폭로했습니다. 가족과 지인 등을 이상직 의원 지역구인 전북 전주시 완산구로 등록해 선거인단에 가입시켜달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그 친구분들, 아니 형제분들 연령만 해도 20년만 해도 이 또 통계가 종합캠프로 갑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당 지지자들이 약한 후보를 뽑는 역선택을 막아야 한다며 선거인단 모집 실적이 적은 직원을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A당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면 B당의 약한 후보를 투표해버리는 거야. 그럼 강한 건 떨어지는 거예요.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들 때문에 당신이 온 거란 말이야. 된다는 말했어? 예, 저희 지점원들 다 하고 있습니다. 노조 폭로에 대해 해당 임원은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한 것은 맞지만 누구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과거 인사팀장이 직원들에게 이상직 의원 후원금 안내 이메일을 보냈고 다른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강제로 후원금을 입금했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발표한 지분 헌납 계획이 제주항공으로의 매각 결렬로 무산된 이후 처음 입장을 밝혔습니다. 언론이 자신을 아무런 노력도 안 하는 파렴치한 사람처럼 보도하고 있다며 창업자로서 이스타항공을 돕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이쯤 되니 여당 내에서도 이상직 의원을 손절매하는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이 의원이 아들 골프 유학도 회사 돈으로 보냈고 재산도 수백억 원에 달하는 만큼 어느 정도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겁니다. 직원들이 회사가 고용보험료 5억 원을 못 내 실업수당도 못 받을 처지가 됐거든요. 우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정치권에서도 이스타항공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이 속해 있는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모토 중에 하나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입니다. 우리 당 국회의원이 이스타항공 창업주였던 만큼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이 사태에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스타항공이 고용보험료를 안 내 해고 직원들이 실업수당까지 못 받고 있다며 민주당이 직접 나서라고 질타했습니다. 자신은 이스타항공으로 이렇게 많은 치부를 해놓고 기본적인 회사 의무까지도 하지 않아서 이 실업수당까지 못 받는다는 것은 해도 너무합니다. 이스타항공 문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 의원에게 직접 문제 제기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소유주인 이상직 의원은 최소한의 노동자들의 고용 안전 보장 기금도 못 받도록 보험료도 떼먹고 앉아있고 지금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래가지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2번에 걸쳐서 그분을 모시고 얘기를 했고 아무런 진전이 없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의원의 해명에도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책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전셋값 상승과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며 몇 개월 뒤면 안정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도 집에 거주할 수 없는 사례를 제시하며 정부 정책의 맹점을 비판했는데 김현미 장관은 집을 살 때는 4년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전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장관 얘기대로라면 오히려 강제로 집주인들을 갭 투자로 몰아넣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 야당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아파트값과 전셋값이 동시에 상승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 지역과의 통근이 용이한 지역, 수용성, 수원, 용인, 성남, 그 외 광명, 과천, 하남, 인천 일제히 지금 전셋값이 오르고 있어요. 김 장관은 과거 정권에도 유사 사례가 있었다며 전셋값이 점차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때 89년도에도 4, 5개월 정도 임대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혼란이 시장에서 있었습니다. 저는 몇 개월 있으면은 전세 가격도 점차 안정을 찾을 것이다. 주택을 구입하고도 세입자 권리를 보호하느라 입주를 못하는 사례를 제시하며 정부가 오히려 갭 투자를 장려한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근데 세입자를 보호하겠다고 만든 법이 이제껏 세입자로 살았던 그 부부에게 살집을 뺏는 법이 됐습니다. 길게는 4년까지 임차인의 거주 구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매매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부동산법이 날치기 통과됐다는 야당과 강력 항의하는 여당 간의 고성이 오가는 등 부동산법 처리를 둘러싼 후폭풍이 계속됐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3,400만 명이 이용하는 카카오페이에서 한밤중에 나몰래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처음엔 구글 측에 문의해보라며 언제 환불될지 모르겠다고 했다가 취재가 들어가자 우선은 환불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김문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그제 아침 잠에서 깬 임용환 씨. 카톡 메시지를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밤새 다른 이의 컴퓨터로 자신도 모르게 카카오톡 로그인이 됐고 카카오페이 결제 정보가 등록됐다는 안내 문자가 온 겁니다. 이렇게 카카오페이 결제 정보가 등록되자마자 연결된 시중은행 계좌에서 1분 동안 33,000원씩 3차례 모두 99,000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확인 문자라든지 확인 전화라든지 근데 핸드폰에서 비밀번호 입력하라든지 이런 거 전혀. 임 씨는 그동안 컴퓨터로 카카오톡을 이용하지 않았을 뿐더러 카톡 계좌를 다른 이와 돌려쓰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카카오페이 계좌에서 자신도 모르게 돈이 빠져나갔지만 카카오페이 측의 첫 대응은 돈이 구글에 가입된 게임 회사로 들어갔으니 구글에 문의하란 것입니다. 내 모든 구글 아이디만 2개 있는데요. 결제된 내용이 전혀 없고 카카오페이를 등록한 적도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MBN이 취재에 나서자 카카오페이 측은 뒤늦게 피해자에 대해 지난달 도입한 선보상 제도의 첫 사례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원인은 해킹이 아닌 개인정보 도용 가능성이 높다며 정확한 원인은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토스에 이어 카카오페이까지 쉬운 결제 방식을 내세운 간편 결제에서 속속 구멍이 뚫리면서 이용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술 취한 남성이 저녁 9시 영업이 끝난 가게에 들어가 뒷정리 중이던 여성 직원을 묻지마 폭행했습니다. 남성은 도주하면서도 길가에서 행인 2명을 추가로 폭행했습니다. 박규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불이 꺼진 가게로 한 남성이 들어옵니다. 주점 내에서 청소 중이던 여성을 위협하더니 의자를 집어던집니다. 저항하는 여성을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마구 때리기까지 합니다. 한 남성이 영업이 끝난 주점에 난입해 60대 여성을 폭행하는 모습입니다. 아니 끝났어요. 영업 안 해요. 내가 내렸어요. 그랬더니 꼬리를 들고 막 날 치려고 따라오길래 핸드폰을 갖고 나가는 사이에 그 아주머니를 바닥에 눕혀갖고 해고 있는 거예요. 남성은 범행 직후 주점을 빠져나와 도주했는데 길가에 지나가던 행인 2명을 추가로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직후 비를 그대로 맞으며 거리를 비틀거리며 걸어갈 정도로 만취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인근 지역을 수색한 끝에 도주한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오늘 새벽 경남 통영 매몰도 인근에서 광케이블을 설치하던 선박에 불이 났습니다. 선원 60명은 무사히 구조됐지만 아직도 이 불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16시간째 타고 있는 겁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칠흑 같은 밤바다 위에 떠있는 대형 선박에 불길이 치솟습니다. 시뻘겋게 달아오른 배 안으로 연신 물대포를 쏴보지만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 3시 15분쯤
통영 매물도 인근에서 광케이블 설치 작업을 하던 6,000톤급 선박에 불이 났습니다. 한국인 49명, 베트남인 10명 등 60명이 배에 있었지만 바로 옆 바지선으로 옮겨 타면서 큰 인명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단 7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헬기와 고속정을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통영, 여수, 제주 해경 등 방제선 8척이 출동했지만 아직 불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내부에 인화성 물질이 많고 방제 과정에서 배가 침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화수가 너무 꽉 차면 이게 배가 기울어지면서 침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화 작업은 지금 중단한 상태고 이제 이인선하고 그쪽에 경비함정대척이 주의해서 안전 관리 중이거든요. 해경은 내일 새벽쯤 불길이 잡힐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이틀 전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앞 도로에서 만취 역주행 사고로 아버지를 여윈 딸이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어제 국민청원을 냈는데 하루 만에 4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참여했습니다. 치킨이 오지 않는다고 항의하는 손님에겐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과를 했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을 악용해서 미꾸라지로 빠져나가지 않게 해달라.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만취 역주행 차량에 치여 숨진 아버지의 딸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입니다. 하루 만에 참여자가 40만 명을 넘겼습니다. 사고는 지난 9일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사고 당시 만취 상태였던 벤츠 운전자는 바로 이곳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웃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현장에 수습되지도 않았는데 변호사와 통화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어렵게 치킨집을 운영하며 직접 배달도 해온 사망자의 사연에 더해 딸이 고객에게 올린 사과글도 안타까움을 낳고 있습니다. 그날 사고로 치킨 배달을 못 시키게 된 손님들이 배달앱에 불만글을 올리자 딸은 상황을 설명하며 죄송하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윤창호법 시행에도 다시 일어난 참변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수사팀에 사건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따로 지시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오는 12월 만기 출소 이후 기존에 살던 곳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히면서 이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도 1km 거리에 살고 있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법무부와 경찰, 지자체까지 나서서 조두순을 특별 관리하기로 했는데 법령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12년형을 채우고 오는 12월 만기 출소합니다. 조 씨는 아내가 살고 있는 경기도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솔직히 너무 무서워요. 저희 또 막 가족들도 얘기하는데 다들 엄청 많이 걱정하고 친구들도 그렇고. 그래서 혼자 있게 되면은 성범죄자 돌아다니고 아이가 타겟이 될까 봐 그런 게 좀 많이 불안해요.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경찰은 아예 조두순 전담팀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여성 청소년 수사계장을 팀장으로 해서 전담팀 5명을 배치해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취약 시간까지 놓치지 않고 사실상 24시간 관리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조두순의 보호관찰 감독 인력을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전자발찌 감독 요원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안산시는 조 씨 집 주변에 방범 카메라 설치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아동 성범죄자의 재범에 대해 최대 종신형에 처하는 법안도 추진 중인 가운데 성범죄자 출소 후 피해자와 완전히 분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지호입니다. 청와대로부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는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통보를 했다. 그러니 알면서도 자체 검사를 하지 않은 금융위원회가 문제라고 했었죠.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두고 조국 전 장관 측과 검찰은 팽팽히 맞섰습니다. 청와대가 유 전 부시장 감찰 결과를 통보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증인으로 출석한 금융위원회 감사 담당관은 공식 통보는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비위 혐의 등 감사 정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체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청와대의 감찰을 알고도 금융위가 감사에 나서지 않았다는 조 전 장관 측 주장과 배치됩니다. 조 전 장관 측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금융위 부위원장에게 대부분 클리어됐지만 인사에 참고하라는 구두 통보를 언급하며 금융위 조치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이에 대해선 공식 통보는 문서로 한다며 윗선 지시도 없고 객관적 자료도 없는데 감사를 하진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재판에 앞서 조 전 장관은 무죄 입증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지치지 않으면서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특감반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등 조 전 장관의 직권 남용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용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얼마 전 콜센터 집단 감염 당시 사무실 문 손잡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었죠. 그럼 공유 자전거의 손잡이나 식당이나 카페를 출입할 때 여러 사람이 자기가 왔었다는 거를 적는 그 사용하는 볼펜은 안전한 걸까요? 정태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강공원입니다. 날이 풀리자 거리로 나온 시민들이 서울시 무인대여 자전거인 따릉이를 이용하지만 손잡이 등의 별도의 소독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반 자전거 대여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생관리가 좀 잘해줄 것 같아가지고 항상 없을 것 같아요. 다른 곳의 상황은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지하철역 인근 따릉이 대여소입니다. 이렇게 주변 관리마저 소홀하다 보니 자전거 이용 시 세정제를 쓰는 사람은 더욱 없습니다. 점심시간을 맞은 식당과 카페에서는 수기명부 작성이 한창이지만 필기용 볼펜은 하나뿐입니다. 모든 손님의 손을 거쳐가지만 대부분은 개별 소독을 하지 않고 아예 명부 옆에 손세정제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수기명부 작성 후에 반드시 손 소독 등을 하는 것을 통해서 교차 감염 우려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고 실제로 그렇게 이행되는지를 더 철저히 지도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오락실이나 공공화장실 등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는 시설들은 많습니다. 최근 발생한 천호동 콜센터 집단 감염 당시 사무실 문 손잡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교차 감염도 코로나19 감염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상황. 일상 속 공유 물건에 대한 가벼운 접촉 또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이번 추석 고향을 찾지 않는 이들이 늘면서 벌초 대행 서비스가 크게 늘었습니다. 코로나19가 명절 때면 의뢰 벌초를 하며 조상 묘를 돌보던 풍경마저 바꿔놓고 있습니다. 심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초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웃자란 자풀을 베고 지나갑니다. 싹둑 잘린 자풀은 갈고리로 한데 모아 버리고 묘로 가는 길도 정리합니다. 예초기를 든 이들은 농협조합원. 이들의 손길을 거친 묘는 30분 만에 말끔하게 변합니다. 한 기 하는데 대략 30분 걸리고요. 저희들은 조상 산소를 모시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벌초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간 벌초 대행업체는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에 응대하랴, 온종일 이산저산을 누비며 벌초하랴 쉴 틈이 없습니다. 작년보다 한 30% 정도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일이. 아마 코로나 때문에 이동하시는데 많이 염려들을 하시나. 이 벌초는 전국에 모여있는 친지들이 모여야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탓에 벌초 대행 신청이 급증했는데요. 한계조가 하루 벌초하는 묘만 20기에 달합니다. 추석 전 안동농협이 벌초를 대행하는 묘는 지난해 960건보다 급증한 1,500여 기. 대구 달성산림조합에도 벌초를 문의하는 시민들의 전화가 쏟아지면서 400건을 넘었습니다. 묘지 신청하신다고요? 수량은 몇 기입니까? 3기에? 예. 알겠습니다. 전남 안도군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올해 벌초 대행료를 40%,
해남군은 33%를 할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전통적으로 사고 파는 사람이 직접 거래를 하던 소 경매도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편하지 않을까 기자가 현장을 찾아가 봤는데 꽤 괜찮은가 봅니다. 코로나19가 잦아들더라도 이런 방식이 자리를 잡을 것 같거든요. 안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매가 시작되자 육중한 몸집의 소 한 마리가 화면에 모습을 나타냅니다. 경매번호 1번, 응찰을 시작하세요. 성별 거세우, 중량 349kg, 최저가 450만 원입니다. 71번 매수인에게 460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경매가 생중계되자 접속자는 점차 늘어나고 낙찰가를 맞추는 깜짝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이렇게 실시간 온라인 경매를 도입하자 시장을 찾는 사람들은 소를 사가려는 매수인들 뿐입니다. 예전 같으면 소를 내놓은 농민의 구경꾼까지 200여 명이 넘게 모였지만 지금은 60여 명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소를 내놓은 농민은 시장에 가지 않아도 경매에 나온 다른 소들을 비교할 수 있고 축협에서 연락을 주기 전 낙찰가를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집에 임무 활동하시면서 직접 내 소의 중개상을 볼 수 있으니까 그때의 한우의 가격 시세를 확인하기 위해서 많이 오셨는데 그분들도 저희 유튜브를 보시면서 경남 거창 축협을 시작으로 경북 구미의 선산 가축시장, 강원 행성 축협 등이 화상이나 온라인 실시간 경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달라진 우리의 일상. 공연, 전시, 영화제는 물론 결혼식까지 일상 곳곳의 삶이 비대면 문화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충북 청주에 있는 질병관리본부를 방문해 정은경 신임 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대통령이 청와대 밖에서 임명장을 수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준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은경 신임 질병관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기 위해 직접 충북 청주에 있는 질병관리본부를 방문했습니다. 세계에서 모범으로 인정받은 우리 K방역의 영웅 정은경 본부장님이 성격되는 질병관리청의 초대 청장으로 임명되신 것에 대해서도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장 차관에 대한 임명장을 청와대 밖에서 수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초유의 현장 임명장 수여식이 이뤄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고 민방위 복장으로 참석한 정 신임 청장은 허리를 숙이며 감염병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신종 감염병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보다 체계적으로 그리고 또 선제적으로 대응하라는 그런 국민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 후에는 축하패를 권준욱 국립보건원장에게 건네고 직원들에게 홍삼 스틱을 주며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총리실, 감사원 등과 함께 공직기강 협의체 회의를 열고 공직기강 특별감찰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감찰에서는 집권 4년차를 맞아 금품 수수 등 공직비위는 물론 코로나19 극복과 관련해 소국 행정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을 HDC 현대산업개발에 매각하려던 계획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코로나19가 만든 불확실성 때문이죠. 채권단은 아시아나를 직접 관리하면서 다시 매각하겠다는 계획인데 그러려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예상됩니다. 이기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호산업이 결국 HDC 현대산업개발에 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 매각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채권단인 산업은행이 지난달 말 인수대금을 깎아주겠다고 했지만 현대산업개발이 제실사 요구를 굽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1월 현산이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 지 10달 만입니다. 채권단은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이 매각 무산의 근본 원인으로 보인다면서도 구체적인 안을 내지 않은 현산의 협상 태도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채권단은 아시아나항공을 직접 관리해두고 시장이 정상화되면 재매각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항공노선 감축과 원가 절감, 조직 개편 등 구조조정도 예고했습니다. 에어부산과 에어서울 등 자회사의 분리매각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무급휴직으로 버텼던 직원들은 구조조정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급여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를 떠나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문제까지 이제 목에 칼이 들어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지만 채권단은 아시아나가 무급휴직, 급여 반납 등으로 1,800억 원의 인건비를 절감해 당장 인력 구조 조정에 나설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매각 무산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는 정부가 나서 기간산업 안정기금 2조 4천억 원을 투입해 막기로 했습니다. 인수무상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은 현산 측은 2,500억 원 규모의 계약금 반환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여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재택근무가 장기화하고 있지만 집에서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분들 많죠. 그래서일까요? 요즘 집을 직장 같은 환경으로 꾸며주는 일명 홈피스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서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실 한편에 사무실에서 쓸 법한 대형 모니터와 책상이 놓여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강지연 씨는 최근 사무용 모니터와 키보드를 구입해 집에 개인용 사무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등교 연기로 원격 수업을 하는 날이 늘어나면서 집에서도 효과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재택근무일이 많아지면서 가정에서 일을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모니터나 마우스, 키보드 등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재택근무가 장기화하면서 사무용품과 가구를 활용해 홈피스 꾸미기에 나선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인기를 끄는 제품은 생활 공간과 업무 공간을 분리해주는 사무용 칸막이로 지난해보다 4배 가까이 팔려나갔습니다. 화상회의에 필요한 모니터와 PC용 카메라는 물론 책상 정리함이나 의자 같은 사무용품도 판매가 급증했습니다. 사무용 가구와 컴퓨터 주변 기기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집안에서 독립적인 업무 공간을 만들어 근무 환경을 개선하려 하는 모습으로 SNS에는 자신이 꾸민 홈피스 사진을 공유하는 게 인기를 끄는 등 홈피스 꾸미기가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외식도 줄면서 인터넷으로 식사나 반찬 주문하는 경우도 많아졌죠. 유통업계들이 유명하고 맛있는 동네 맛집이나 명인들의 상품을 입점시키고 있습니다. 어찌나 잘 팔리는지 거의 삼고초려 형식으로 매달릴 정도라고 하네요. 길기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35년째 영업 중인 반찬집입니다. 이미 동네에선 맛집으로 평가받았지만 지역적 한계가 있었는데 최근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면서 매출이 50% 이상 늘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가 적극적으로 설득한 결과입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했었거든요. 처음에 조금 발주가 왔었는데 그 다음 한 2, 3일부터 그냥 매출이 폭증을 하는 거예요. 200년 전통의 종갓집 음식을 판매하는 한 식당도 백화점에 들어왔습니다. 종갓집 어른들을 설득하느라 오래 걸렸지만 높은 인기에 앞으로는 전통 간장과 반찬 등도 온라인에서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일일이 친척분들 만나 뵈면서 취지와 방향을 설득하는 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다른 백화점과의 차별성을 위해서 코로나19로 온라인 비중이 커지다 보니 대형 유통업체마다 동네 맛집을 유치하려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전국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동네 가게나 맛집을 찾아다니기 어려운 소비자 모두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맛집 줄 안 서고 보장된 음식을 좀 이렇게 집에서 배달해서 먹을 수 있다는 게 참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량 제품화하는 과정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맛을 유지하지 못하면 원래 명성에도 금이 갈 수 있어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수적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가 인도 접경지에서의 특수부대 공수 강화 훈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며칠 전 양국 국경지대에서 45년 만에 처음으로 총격 충돌이 이루어졌던 만큼 다분히 인도를 겨냥한 경고로 보이죠. 양국 외교장관이 병력 철수에 합의하면서 일단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는 넘겼습니다. 김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군 특수부대가 낙하산을 타고 공수 강화 훈련을 합니다. 이번 훈련은 인도 접경 티베트 고원 해발 4,000m 고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지난 9일 이 같은 훈련 장면을 이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CCTV는 특수전 여단 소속 장교와 병사 300여 명이 훈련을 수행했다고 전했습니다.
국경 인근에 폭격기와 장갑차 등을 전진 배치한 중국이 또 한 차례 인도를 겨냥해 경고장을 날린 셈입니다. 지난 5월 양국 접경지에서의 가벼운 충돌에 이어 집단 난투극으로 수십 명이 숨졌고 급기야 이달 7일에는 45년 만에 총격전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일촉즉발 전쟁 위기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양국은 분쟁을 격화하지 않겠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Indian side is committed to resolving the current situation on the India-China border through peaceful negotiation. 왕이 중국 외교부 장과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부 장관은 모스크바에서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 외교장관 회의에서 히말라야 국경에서 몇 달 동안 지속돼 온 대치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데 양국이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양측 국경 부대가 신속히 철수하고 대화를 지속한다는 데 합의하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해묵은 국경 문제에 대한 뚜렷한 합의가 없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북한과 미국 정상이 주고받은 친서 공개를 둘러싸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세 현장에서 김정은과 자신은 좋은 관계에 있고 김정은은 매우 똑똑한 사람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지금 어디 전쟁이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잘한 거다 이거죠. 미 대선을 앞두고 조급해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신혜진 기자입니다. 미시간주 유세에 나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대북 정책 성과를 자화자찬하고는 대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nd we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Who knows what happens? All I know is we're not in war.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똑똑한 사람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He's a different kind of a guy, and he's a smart guy, smart, very smart guy. 전날에 느닷없이 김 위원장은 건강하다,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정상 간 주고받은 친서가 공개되자 북미 관계에 미칠 역풍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은 친서를 확보한 언론인 밥 우드워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김정은을 조롱해선 안 된다. 이 때문에 미국이 핵전쟁에 휘말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며 친서 공개를 만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아직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5일 발간되는 우드워드의 책에 나머지 김정은 친서들이 공개되면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곳만 골라다니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역학조사관들입니다. 요즘 확진자가 늘면서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조동욱 기자가 역학조사관들과 하루를 함께 해봤습니다. 한 빌딩으로 역학조사관 3명이 들어갑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의 밀접 접촉자를 가려내기 위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보건실에서 왔는데요. 여기 3층에 확진자가 다녀가셔가지고. 네, 3층이요? 코로나 남았어요. 근데 우리가 화장실까지 있어요. 작은 사무실들이 모여 있어 밀접 접촉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큰 상황. 서둘러 출입 명부를 찾은 뒤 나중 명부 아니에요? 접촉자를 가려내기 시작합니다. 수치라는 게 어느 정도로 수치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마스크 쓰셨어요, 혹시 두 분? 구청 관제센터 CCTV 이용도 필수입니다. 확진자의 진술을 100%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동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의료 면허증을 소지한 역학조사관과 이동 동선을 조사하는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된 15개 팀이 매일 발생하는 확진자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름 휴가는 언감생심.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교회 쪽이나 그 집회 쪽은 진술이나 동선을 많이 숨기세요. 아무래도 시간을 오래 잡아먹고 힘들죠. 아침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이런. 시민들에게 평화로운 일상을 돌려주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뛰고 있는 역학조사관들. 혹시나 하는 감염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역시 모두가 꺼리는 현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출근했는지를 전혀 모를 때가 있어요. 확진자도 없고 격리자도 없어서 제일 좋아요, 사실은. 아무 확진자가 없을 때 오히려 그때가 더 뿌듯하죠.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쉬운 말로 우리말로 문화부 조희로 기자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어떤 말들을 바꿔볼까요? 네, 첫 번째 단어는 제로 웨이스트입니다. 낭비가 없다. 친환경하고 좀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뜻입니까? 맞습니다. 제로 웨이스트는 일상에서 일회용품이나 플라스틱을 최소화해서 환경을 보호하자는 캠페인입니다. 특히 최근에 폭우나 태풍 같은 이상기후를 겪으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요새는 거절할 권리라는 것도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고 합니다. 거절할 권리요? 이거는 굉장히 낯섭니다. 어떨 때 쓰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한마디로 플라스틱이나 불필요한 일회용품을 거절한다는 겁니다. 종이 명함 대신 스마트폰에 번호를 저장하거나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이용하고 플라스틱 컵과 빨대는 쓰지 않겠다는 건데요. 외국에서는 SNS를 중심으로 해시태그 운동도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제로 웨이스트는 우리말로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네, 제로 웨이스트는 환경을 생각해서 쓰레기를 줄이자는 운동이니까요. 그대로 풀어서 생활 쓰레기 최소화 운동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미 많이 쓰고 있는 말인데 우리가 굳이 외국어로 쓰고 있었습니다. 다음 단어는 어떤 걸로 할까요? 다음 단어는 그린 모빌리티입니다. 이것도 뭐 환경하고 관련됐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난 7일이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한 제1회 푸른 하늘의 날이었는데요. 화면 먼저 보시죠. 2025년까지 전기차는 현재 11만 대에서 113만 대로, 수소차는 현재 8천 대에서 20만 대로 보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나 수소차를 우리가 통틀어서 그린 모빌리티 이렇게 부른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린 모빌리티는 화석 연료가 아닌 전기나 수소를 동력으로 하는 친환경 이동 수단을 뜻합니다. 대통령 담화문처럼 앞으로는 이런 친환경 차들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더 자주 쓰일 말이니까 어서 빨리 우리말로 바꿔서 익숙해지게 좀 해야겠습니다. 어떻게 바로 될까요? 그린 모빌리티는 우리말로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태풍이나 폭염, 폭우 같은 기후변화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환경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는 환경 관련 신조어들도 많이 생겨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에 대한 경각심뿐만 아니라 여기에 합해서 우리말 쓰기로도 좀 운동을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가을이 부쩍 깊어가는 듯이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비가 오는 곳도 있었는데요. 모레까지 강원 영동을 따라서는 많은 비가 내리겠고 그 밖에 전국 곳곳에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북부 산간에는 최고 100mm 이상, 강원 영동에도 30에서 80mm의 비가 예보되어 있고요. 그 밖에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에도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대부분 내일 아침에 그치겠습니다. 새벽에 서쪽 지방은 날이 차츰 개겠고 경남과 제주는 내일 아침까지, 강원은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강원 지역은 강한 바람도 동반되면서 비바람이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동안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더 내려가서 20도 아래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8도, 모레는 17도까지 내려가서 얇은 겉옷이 필요할 정도고요. 한낮에는 25도 선을 가리키겠습니다. 오늘 서쪽 지방과 영동을 비롯한 곳곳에서 비가 이어졌습니다. 내일 새벽이면 중서부 지역의 비는 모두 그치겠습니다. 오후에도 중부지방의 하늘은 흐리겠는데요. 남부지방은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이 27도, 대구 25도를 가리키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내일 강한 비바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동 지방의 비는 모레 낮에 차츰 그치기 시작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MBN이 선정한 이 현장의 사진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이 정숙하지 못하다며 노출이 많은 드레스를 입은 여학생의 입장을 막았다가 비웃음을 사고 있습니다. 이 미술관은 마네, 르누아르 등 거장들의 누드화를 다수 전시하고 있죠. 벽에 걸리면 누드도 예술이고 살아 움직이면 가슴만 펴도 외설인가? 내숭이다. 네티즌들의 댓글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